강의를 하게 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요전 시간에 했던 회귀 분석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하나만 다르죠. 회귀 분석은 결과 변수가 우리가 그 연속적인 수치를 측정한 건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예를 들어 죽었다 살았다, 뭐 yes, no 이런 식으로 두 개로 구분되는 그런 결과 변수를 사용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보건의료 쪽에서는 이제 뭐 사망이라든지 뭐 이런 주된 이제 결과물들이 이제 yes, no의 형식으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어쩌면 다른 분야보다도 더 이제 자주 사용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제 그 회귀 분석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오즈 레이셔라는 게 나오겠습니다. 교차비라고도 하는데, 그것과 달리 렐러티브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차이를 좀 예를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 연구를 했더니 농촌 거주자가 암에 걸릴 확률이 예를 들어 1000명 중에 40명, 4%다. 도시 거주자가 암에 걸릴 확률이 1000명 중에 많이 20명, 그래서 2%다 했을 때 이렇게 예를 들어 1000명 중에 40명, 1000명 중에 20명, 그래서 이 암에 걸릴 확률, 이것이 리스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 리스크의 비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 대 4% 하니까 이 경우에 렐러티브 리스크를 리스크로 나눈 거니까 렐러티브 리스크라고 그러고, 이것은 2배다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뭐 관찰 연구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가장 알고 싶은 값들은 보통 이렇게 렐러티브 리스크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똑같이 1000명 중에 40명, 1000명 중에 20명인데 이것을 저희가 보통 오즈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한국말로 해석할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승률, 배당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00명 중에 40명이 암에 걸렸다가 아니라 1000명 중에서 암에 걸린 사람이 40명, 암에 안 걸린 사람이 960명 이런 식으로 해서 960분의 40으로 표현하는 방식. 예를 들어 도시 거주자가 암에 걸릴 확률을 아까 그 식으로 친다면 20명 대 980명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로 하게 되면 0.404167 이것이 농촌 거주자의 오지죠. 승률 또는 배당률이고, 그 다음에 0.02041이 도시 거주자의 오지죠. 그래서 이 오즈 대 오즈, 그래서 오즈 레이셔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대충 2.0417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계산하기 어려운 저런 걸 쓰느냐? 응? 아까처럼 방금 이건 얘기한 거죠. 제가 렐러티브 리스크로 하면 2배, 오즈의 레이셔로 하게 되면 역시 거의 2배랑 비슷하죠. 2.04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발생 확률이 낮은 암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발생 확률이 높은 고혈압의 경우를 한번 보죠. 농촌에서는 1000명 중에 400명, 도시에서는 1000명 중에 200명이라고 이제 해보죠. 이럴 경우에 이것을 렐러티브 리스크로 하게 되면 2가 나옵니다. 그리고 OR로 해도 역시 2가 나올 것 같은데, OR의 경우는 값이 크게 달라지죠. 2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2.667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발생 확률이 낮을 때는 OR이나 RR이나 비슷한데, 발생 확률이 높은 게 되면 OR과 RR이 값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좀 다른 식으로 이제는 환자 그 인구 집단을 이렇게 쭉 관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특히 예를 들어 병원 같은 데 있을 때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환자하고 그 다음 환자와 대비되는 대조군을 잡아가지고 이 두 숫자를 대충 비슷하게 맞추어서 그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원인이나 뭐 결과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경우도 되게 있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한 게 아니라 이것은 병원에서 이제 환자를 구했어요. 근데 아까처럼 예를 들어 농촌에서 40명, 도시에서 20명, 그리고 그 반대로 안 걸린 사람이 뭐 1000명에 가깝게 되면은 이게 분석 비교가 잘 안 되잖아요. 너무 이쪽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쪽을 확 키워서 조사를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400명 대 960명, 200명 대 980명,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했다고 쳐요. 이렇게 되면 이쪽 환자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한 600명 정도를 확보했고, 환자군, 대조군은 한 1940명 정도를 확보를 했어요. 이 경우에 RR을 계산하면 1.735가 나옵니다. RR이 확 바뀌게 되죠, 당연히. 근데 이 경우에도 OR은 똑같이 2.042가 나오고, 제가 저 위에는 고혈압 있다 없다인데 그건 잘못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혈압을 가지고 또 비슷한 연구를 했어요. 결국 고혈압 있는 환자 한 1,500명, 없는 환자 한 1,4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을 확 키웠죠. 이 경우에 RR을 구하면 1.625로 확 떨어지죠. 근데 OR은 2.667로 아까 구했던 OR하고 똑같아요. 즉, RR은 쉽게 말하면 이제 코호트 연구라든지 이런 큰 파퓰레이션을 분모해 놓고 이제 한 10년, 20년 또는 뭐 유럽 같은 데 3, 40년 또는 50년까지 추적을 해가면서 무슨 질병의 발생을 본다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제일 알고 싶은 값이긴 한데 문제는 이게 그 발생률에 따라 많이 흔들리는 지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면에 OR은 값이 좀 이렇게 예를 들어 아까처럼 정수, 2 뭐 이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환자 대조군 연구나 이런 식의 환자 대조군 연구나 아니면 한 뭐 10만 명 뭐 이렇게 해서 파퓰레이션 해가지고 코호트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자의 발생을 이제 발견하는 그런 연구를 하거나 이런 식의 연구나 환자 대조군 연구나 어디에 가도 비교적 안정된 지표값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조금 낯설지만 OR을 이제 쓰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확률이 낮은 경우에는 OR과 RR이 유사한데 발생 확률이 높은 경우에는 OR과 RR이 다르다. 그리고 RR은 코호트 연구나 또는 환자 대조군 연구냐에 따라 값이 이제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OR은 그렇지가 않다. 그런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 가지의 예를 들어 문헌 리뷰를 해서 뭐 예를 들어 암 발생과 관련된 막 연구들을 막 비교를 한다 했을 때는 RR보다 OR이 좀 편리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제가 조건부 확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뭐 그냥 넘어가는 거. 조금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전체 암 발생률은 이런데 그거 거기서 예를 들어 남자라면 하면서 조건을 줬을 땐 그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이런 식의 것이 조건부 확률을 하는데 이런 거 계산할 때도 RR보다 OR이 훨씬 이제 수학적으로 편리해서 이제 OR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RR을 구해주는 분석이 아니라 바로 이 OR을 구해주는 분석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로직이라는 어떤 통계량을 만드는데 그건 이겁니다. 1-P, probability. 이럴 때 이 probability는 사망 확률일 수도 있고 또는 무슨 질병의 발생률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1-P분의 P하고 여기다 로그를 씌워버리는 거. 요게 로짓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설명 변수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연속 변수일 때는 이전 시간에 배웠던 그냥 회귀 분석을 쓰고 그게 아니라 0과 1로 저희가 이제 보통 코딩을 하는데요. 그럴 때 뭐가 있다 없다 하면은 이것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돌려서 예를 들어 뭐 몇 배 결과가 이제 오즈 레이셔를 몇 배 증가시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결과 변수가 설명 변수가 이것은 요거 위에는 결과 변수가 얘기고 설명 변수가 어떤 그 3개 이상으로 분류되는
뭐 이럴 때는 저희가 더비 베이리어라는 걸 쓰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 거주 지역을 뭐 예를 들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통계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통계에다가 대도시하고 통계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다 1, 2, 3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숫자를 넣어서 이제 분석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보고 싶은 결과 변수가 예를 들어 뭐 암 발생률일 수도 있고 사망률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라고 쳐요. 근데 결과 변수에 예를 들어 거주 지역이라는 걸 넣었어요. 근데 얘가 이것처럼 3단계로 분류가 돼요. 자, 이랬을 때 저희는 일종의 그 교통신호와 같은 식으로 얘를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드리는 겁니다. 대도시일 때 불이 켜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A란 변수, B란 변수, C란 변수가 있는데 A란 변수는 대도시일 때 불이 켜지는 신호등이에요. 그 다음에 B라는 변수는 중소도시일 때 불이 켜지는 등이에요. 딱 이 두 개만 있으면 사실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불이 안 들어오면 그럼 농촌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통계에서는 어떻게 제가 3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뭐 숫자처럼 1, 2, 3 이렇게 들어가서 분석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안에서는 이게 둘로 분류되죠. A라는 신호등이 있고 B라는 신호등이 있어서 얘가 이제 조합이 있는 얘만 켜진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얘는 꺼지고 B만 켜진 경우 세 번째 둘 다 안 켜진 경우 실제로는 숫자 1, 2, 3으로 분석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얘가 불이 켜졌어요. 자, 얘가 불이 켜졌다 아닐 때의 차이는 뭐냐? 대도시냐,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 또는 농촌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 결과를 내게 돼요. 그 다음에 B가 불이 켜졌다, A는 불이 안 켜졌다라고 쳐요. 그럼 B가 불이 켜진 경우는 중소도시냐, 중소도시가 아니냐, 중소도시 이외의 것이냐, 즉 대도시일 수도 있고 농촌일 수도 있고, 즉 중소도시와 그 아닌 것들과를 비교하는. 그래서 여기서 논리적으로 이제 대도시와 대도시 아닌 것,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중소도시와 중소도시 아닌 것, 이렇게 되면 대도시의 효과, 중소도시의 효과, 그 다음에 둘 다 불이 안 켜졌으면 그러면 대도시도 아니고 중소도시도 아니니까 농촌과 농촌 아닌 것의 효과, 이런 식으로 사실은 분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비 베이리어블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좀 추가적인 설명은 제가 뒷부분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로짓을 얘기했는데 한 사람한테는 그것이 죽느냐 사느냐 yes or no잖아요. 즉 0 아니면 1이란 말이에요. 숫자로 표현하면. 근데 실제 한 전체 집단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로바빌리티라는 것은 전체가 2일 때 1분의 P라고 표현되고 하고, 또는 예를 들어 이걸 뭐 암 발생한 사람 그 다음에 더하기 전체에서 암 발생한 사람을 뺀, 즉 암 발생 안 한 사람이 전체 파퓰레이션이고 분자는 암 발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는 yes, no 둘이지만 전체 집단으로 치면 일종의 분율이죠. 분율. 그리고 P의 변동에 따라 아까 1-P분의 P라고 표현하고 거기다 로그를 씌운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그려놨어요.
P가 프라볼리티 아주 낮을 때부터 프라볼리티가 1 나오면 100%가 다 뭔가 그 이벤트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거 했을 때 이 P를 1-P분의 P 해서 거기다 로그 씌운 값은 어떻게 변하느냐? 0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0.5가 됐을 때 딱 1을 지나고 여기서 급격히 올라가면 천천히 가다가 또 이쪽에 가까이 갔을 때 플러스 무한대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90도 돌려가지고 이 관찰된 값들의 빈도를 이제 여기다 눈 내리듯이 쌓아 올리면 결국은 이 모양이 됩니다. 보시면 이쪽 구간은 어때요? 얘가 천천히 증가하면서 수많은 관찰값들을 뿌리죠. 근데 이쪽은 어때요? 금방 지나가면서 관찰값들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관찰된 여기 이만큼씩 구슬들이 만약에 놓여 있다고 쳐요.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팍 쓸어 담았어. 그리고 얘를 90도 이렇게 돌려. 그러면 이런 식의 프리퀀시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딱 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를 가지고 평균은 0이면서 좌우가 대칭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정규분포. 비슷하게 만들고. 즉 우리가 그냥 회귀 분석이라고 안 부르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프로버빌티는 인디비주얼, 개인에게는 0 또는 1이지만 전체 파퓰레이션으로 봤을 때는 전체를 1이라고 했을 때 일정한 프로버빌티를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그럼 하면 정규분포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해가지고 보완해낸 게 결국 로짓으로 변환하는 거죠. 즉 여기서 얘네들은 예스였고 얘네들은 NO 또는 얘네들은 1이고 얘네들은 0인데 이런 어떤 프로버빌티의 변화 영상을 로지스틱 변환을 했더니 예스 노던 게 이렇게 정규분포식으로 바뀐 거죠. 정규분포로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y 값이 예스 노이던 게 y 값이 로짓 변환을 해버리니까 정규분포의 모양을 가지는 연속 변수처럼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회귀 분석 돌린 거예요. 그게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 그리고 요것은 약간 예를 들어 만약 체중이 1kg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은 몇 배 증가한다고 예를 들어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해보고 이제 요걸 이제 식으로 표현한 건데, 자, 만약 이런 질문이 있었을 때 결과 변수가 사망했냐 생존했냐죠. 결과 변수는. 근데 그것을 그냥 여기다 넣을 수도 없으니까 로짓 변환을 해서 마치 연속 변수와 비슷한 분포를 만들어 버린 거고, 그리고 이쪽은 똑같이 회귀 분석에 AX 더하기 B, 물론 거기에 에러텀이 들어갔지만 회귀 분석에 이쪽은 회귀 분석하고 똑같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체중이 66kg라면 즉 요 X 값이, 그리고 요 A 값은 편의상 1이라고 제가 그냥 기울기는 1이라고 가정하고요. 그럼 이쪽 Y 값은 잘 모르겠지만 이 공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X가 66 더하기 B, 그 다음에 에러텀, 66일 때 에러텀이고, 만약 65kg이라면 65 더하기 B 플러스 에러텀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걸 빼버려요. 그러면은 여기는 체중이 66kg일 때 하여튼 로짓 P고, 이건 체중이 65kg일 때 로짓 하여튼 P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66에서 65 빼면 1 더하기 같은 B 빼버리고, 그 다음에 에러텀에서 에러텀을 빼버리는 다고 쳐요. 자, 그렇게 되면 이쪽 값이 1이 돼버리죠. 자, 아까 로짓이라는 게 1-P분의 P를 로그 씌운 거다 했어요. 그래서 66kg일 때 하여튼 프로버빌티를 가지고 로짓 P를 만들었고 65kg일 때 만들었어요.
얘가 근데 1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응? 1kg 변화는 바뀌었을 때. 자, 그럼 이쪽을 이제 이쪽은 1로 정리가 됐고 이쪽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로그에서 원래 로그 A 빼기 로그 B는 로그 A 빼기 로그 B는 로그 B분의 A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로그를 벗겨줘요. 어떻게 벗겨줘요? 여기 쓰면 안 돼요. 익스포넨셜이라는 저희 지수 함수로 해서 로그를 벗겨내는 거를 하게 되면 1-P65분의 P65 그게 분모, 분자에 또 1-P66분의 P66은 익스포넨셜 1이다. 이렇게는 이제 나오죠. 근데 익스포넨셜 1이라는 값은 대충 2.718입니다. 자, 근데 그럼 여기가 이건 무슨 의미냐? 이걸 해서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가로치고 2-P 이렇게 나오고 곱하기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가 왜? 익스포넨셜 1, 즉 2.718이었어요. 그럼 얘가 뭐냐? 바로 오즈 레이셔. 예를 들어 사망 생존인데 체중이 66kg일 때 여기다 이렇게 체중은 66kg 이쪽은 체중은 65kg 그럼 66kg일 때 사망할 확률은 어떻게 되죠? P66이겠죠? 프라버리티 66 65kg일 때는 P65라고 그래요. 보통 표현하죠.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오겠어요? 1-P66이 되고 이쪽은 1-P65가 되고 우리가 보통 교차비 옛날에 배울 때 이거분의 이거라고 보통 그럼 요거 곱하기 요거분의 요거 곱하기 요거분의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이게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2x2 테이블에서 이걸 곱해서 분모해 놓고 이걸 곱해서 분자해 놓는다고 하면서 이게 교차비다라고 이제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오즈레이셔라고 또 얘기해요. 오즈가 도대체 영어를 한글로 뭐로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것도 헷갈렸는데 알고 봤더니 결국 로짓 방안을 해서 나온 그 결과물들은 로그를 풀어보니까 걔가 바로 이 교차비더라.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나온 결과는 다 OR이라는 교차비라는 값으로 결과물들이 나오거든요. 이 얘기가 사실 자극해가지고 말로 한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오즈레이쇼 얘기를 하면서 꼭 나오는 얘기가 발생률이 적으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발생률이 얘가 P66이 워낙 적어. P65도 워낙 적어. 이래서 워낙 적은 걸 빼주면 양값이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거 계산하게 되면 RR 비슷하게 된다. OR이나 RR이랑 비슷하다. 발생 확률이 적을 때. 이런 얘기가 꼭 옛날에 역학 교과서에는 이제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굳이 뭐 발생률이 작을 때는 OR이나 RR이나 비슷하니 이번 연구에서 OR 값이 뭐 2배 예를 들어 나왔다. 그럼 이거 발생률이 적은 거니까 RR도 우리가 직접 계산은 못하지만 2배쯤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들을 하는 식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OR 이걸 거의 RR과 비슷할 거야 이런 식의 얘기 안 하고 그냥 OR이 몇 배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다룬 건강 문제들이 뭐 예를 들어 암처럼 발생 확률이 너무 적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흡연율, 고혈압 유병률 이런 것처럼 발생 확률이 커버리면 OR이나 RR이나 비슷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아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요즘은 그냥 OR이 몇 배다 이런 식으로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돌리게 되면 결과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그 급성 심근경색 환자들을 가지고 이제 병원에 조사를 해서 그걸 로스틱 폐기 분석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 사망률을.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가 마이너스 0.2 정도 나오고 여자가 1 정도 이렇게 나오고 연령군도 여기서는 45에서 54를 1로 했을 때 마이너스 0.226, 0.576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나온 결과를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예를 들어 만약 남자고 페인 증상이 있고 무슨 킬리클래스라는 중증도 지표가 3이고 뭐 뇌졸중 과거력이 있으며 이젝션 프랙션이 55 미만이고 랩트 벤트리클과 월 모션 이제 심장의 그 얘기인데 이것에 대한 기록이 없는 사람들의 사망률은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된다. 맨 위에 절편이 있죠. 절편이 뭐예요? y는 ax 플러스 b 할 때 b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남자면 마이너스 0.2이고 여자면 0 이렇게 이제 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연령에서는 이 사람이 44세였으니까 18에서 44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0.0128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0.226 플러스 0.576 이렇게 나오는 네 가지의 값들 중에 저희가 18에서 44에 해당되는 얘 값을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나온 값들을 마치 아까 신호등 켜지듯이 킬리클래스가 4점이야? 그럼 플러스 1.43 킬리클래스가 1점이야? 그럼 그냥 여기서 1로 표현했는데 실제로 계산식에서는 0으로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들어가거든요. 즉 아무런 디퍼런스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쫙 더해주면 0.539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0.5391은 뭐냐? 여기가 로직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익스포넨셜을 풀어내고 1-p분의 p가 그럼 0.5391을 익스포넨셜을 풀면 한 1.7 정도 나오고 1-p분의 p가 1.7이면 이걸 이렇게 우리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p는 0.6316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이 p는 뭐냐?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이 죽을 확률은 0.63 이렇게. 여기서 예를 들어 1이 여기서 0으로 되는 게 사실은 얘가 0인데 제가 이걸 잘못했네요. 모형의 이제 적합도라는 걸 얘기하는데 제가 회귀 분석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란 내가 예측한 값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관찰할 땐 값이 얼마나 일치하느냐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떤 하여튼 y는 ax 플러스 bx cx 이런 식으로 가서 하여튼 여러 가지 회귀해서 결과된 예측된 y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걔의 실제 값하고 이쪽을 예를 들어 내가 관찰 오브저브 된 값 이쪽을 예를 들어 프레딕트 예측한 값 해가지고 찍으면 여기에 가까우면 잘 예측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죠. 여기에서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에 이 찍는 값이 달라져요. 오브저브드 된 뭐예요? 연속 변수가 아니라 오브저브드 된 프로바빌리티. 이거는 내가 익스펙트한 프로바빌리티. 이렇게 해서 프로바빌리티와 프로바빌리티가
예를 들어 요 기울기가 이 직선상에 잘 모여 있으면 어떻게? 아, 내가 이 몇 가지 뭐 예를 들어 성별, 연령, 뭐뭐로 해서 하여튼 사망률을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한 거하고 이 사람이 실제로 죽었느냐 아니냐하고 그게 일치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찍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기서 큐뮬러티브라고 제가 썼어요. 큐뮬러티브. 여기서 뭔가 하면 개인 차원에서는 0 또는 1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예를 들어 첫 번째 관찰하는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관찰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0, 0, 1, 0, 0, 0,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근데 내가 예측한 확률은 어떻게 돼요? 0, 1로 가나요? 그게 아니죠. 아까처럼 뭐 이 사람이 죽을 확률은 0.6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0.63, 뭐 이 사람은 0.31, 뭐 이 사람은 0.99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 경우에 이 두 개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냥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얘를 소프트를 합니다. 순서대로. 어떻게? 프로버빌티가 제일 낮은 애부터 하여튼 설명 변수를 넣었더니 얘는 죽을 확률이 0.001이었다. 또는 이 사람은 뭐 0.2였다. 쭉쭉쭉쭉 가고 그럼 어떤 사람은 0.5가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0.9까지 나올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의 이제 개인이에요. 근데 개인 차원에서는 당신이 죽을 확률이 0.5%, 0.5입니다. 그럼 아까처럼 0.63 나오면 당신이 죽을 확률이 63% 나오면은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비슷한 상황을 이제 많이 겪죠. 만약에 암으로 진단 받는데 혹시 그럼 이 환자가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아, 교과서에 이렇게 비춰보면 뭐 사망 확률은 대충 뭐 몇 %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개인에게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yes or no인데 그런 거에서 이제 통계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인디비주얼 차원은 다르거든요. 그럼 통계 모형에서 우리가 하여튼 예측했던 프로버빌리티가 낮은 애부터 높은 애가 딱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얘는 살았다 하다 죽었다 살았다 하다 죽었다 가는데 아무래도 사망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세요? 죽은 걸 일로 표현하게 되면 일이 이쪽에 더 많아지겠죠. 여기보다는. 그럼 이것을 이제 누적해서 쭉 더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숫자가 잘 안 증가하겠죠. 1은 별로 없고 0이 주로 많으니까. 근데 이 후반부로 가면 사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는 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1이 더 많겠죠. 이렇게 해서 누적해서 한 값하고 그 다음에 1, 0이 아니라 이렇게 확률을 쭉 해서 한 값하고 여기 다 더하면 결과 값은 같습니다. 결과 값은 같지만 이렇게 누적해서 이제 그리게 되면 예를 들어 여기까지 더했더니 예를 들어 뭐 25가 나왔어요. 만약에 이렇게 여기까지 더했더니 0.01부터 막 해서 뭐 상당히 많은 사람을 조사해서 합했더니 예를 들어 한 뭐 23쯤 나왔어요. 이 사람들 여기까지 더했더니 뭐 예를 들어 60 정도 나왔어요. 여기까지 더했더니 예를 들어 58 정도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더했더니 예를 들어 200이 나왔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 소수점으로 나온 프로볼을 다 했더니 예를 들어 뭐 180이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누적된 개인에게는 yes, no로 나오고 이렇게 0. 몇 %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회귀 분석처럼 그냥 관찰값하고 예측값 이렇게 찍을 수가 없고 요걸 요 순서대로 쫙 해서 여기까지 더한 값하고 소수 0. 몇몇으로 표현된 것을 여기까지 더한 값하고 얘하고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서 이걸 찍게 된다. 이것도 다른 논문에 나온 제가 쓴 논문인데
하여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 2005년도에 병원에 입원할 확률, 두 번째 2005년도에 사망할 확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상위 20%에 속하는 고비용, 높은 의료 비용을 쓸 확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 근데 하여튼 이걸 쫙 다 해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고 나면 끝에 이런 걸 써줍니다. 정리된 값을 써주는데 이게 뭐 보통 area under the curve 값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변별력, 즉 내가 만든 뭐 이런 여러 설명 변수로 이 사람이 죽을지 살지를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잘 내가 알아맞힐 수 있느냐, 죽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얼마나 내가 잘 구분해낼 수 있느냐를 표현해주는 하나의 정의된 통계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지스틱,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할 때는 R 스퀘어 쓴다고 그랬죠. R의 제곱. 그래서 그게 설명력. R 제곱 값이 크면, 설명력이 크면 클수록 이건 성능이 좋은 모형이다. 또는 적합도가 높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그 식으로 안 가고 에리어 언더 더 커브 값이라는 이 지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표는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또 활용이 되냐면, 예를 들어 사망률을 예측할 때 어떤 이런 모형이 있었고 이런 모형이 있고 이런 모형이 있었어요. 이건 뭔가 하면 뭐 여기 있는 변수들 다 그 설명 변수에 넣어서 하여튼 사망률을 예측하는 그런 통계 모형이고, 여기서는 그중에 일부만 사용한 통계 모형, 이건 또 다른 일부를 사용한 통계 모형인데, 이 세 개의 통계 모형 중에 내가 사망률을 잘 예측하는 더 좋은 모형은 도대체 뭐냐? 라는 걸 비교할 때 바로 요 아까 그 변별력 숫자, 얘는 0.85, 0.84, 0.838이구나 해서 요 숫자를 보면서 도대체 어느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형이 더 성능이 좋은지를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럼 요것은 어떻게 산출된 거냐? 그건 요 뒤에 설명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회귀 분석에서도 설명 변수를 이걸 저걸 계속 하나하나씩 더 추가하면 할수록 R 제곱값, 설명력 값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설명 변수를 여러 개 한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만약에 조사를 하면 조사지가 이만큼씩 두꺼워진다. 그러면은 그럴수록 설명력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많은 비용을 우리에게 필요로 한다는 시간과 비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계 분석의 목적은 때로는 무조건 이제 우리가 최대한 설명력을 높이는 게 나의 의도다 하면은 얘 변별력이 제일 높은 애 얘 쓰면 되겠네 이렇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가지고 사망률을 예측하는 거죠. 이거 다 하려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통계 분석에서는 무조건 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좋아, 별로 큰 값의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없다? 만약에 얘가 0.8 나오고 얘가 0.7, 0.6 이렇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별로 큰 값 설명력의 변별력에 큰 차이가 없는데 조사해야 될 변수는 확 줄어든다. 그러면 얘를 선택하기도 한다. 이것은 회귀 분석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변별력 지표 그것을 이제 사실은 이렇게 그려가지고 제가 에리어 언더 더 커브라고 했는데 이 커브의 곡선화 면적이에요. 그것이 크면 클수록 성능이 좋은 지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어떤 테스트 도구의 성능을 비교할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다른 개념을 좀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특정의 타당도와 신뢰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영어로 validity하고 reliability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제대로 맞췄고 그것도 일관성 있게 맞췄죠. 제대로 맞췄으니까 valid하고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으니까 reliable하다. 이 경우는 valid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서로 값들이 막 떨어져 있으니까 reliable하지도 않다. 이 경우는
벨리헤드 하지는 못해요. 제대로 맞추지는 못했는데 한쪽 구석만 일관성 있게 계속 외우면 됐죠. 이건 벨리헤드 하지 않지만 일라이어블 하기는 하다 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테스트를 했다.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왔고 음성이 나왔고, 근데 이 사람이 실제 질병이 있고 없고, 그래서 A, B, C, D 했을 때 민감도, 특이도 이거 계산하는 건 다 아시죠? 이건 그냥 넘어가. 이것도 넘어가고. 자, 그럼 특정해서 신뢰도, 저희가 신뢰도 또는 일관성 있게 어떤 안정된 값을 내는 거. 이것도 종류가 몇 가지 있다. 하나는 동일한 대상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도 결과가 일치할 때 그걸 신뢰도가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동일한 관측자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측정 도구의 정밀성을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누구의 어떤 환자분의 혈압을 측정을 했어요. 근데 이 기기가 엉망이라면 측정할 때마다 값이 막 흔들리겠죠. 도저히 그래서 나는 이 기계는 도저히 못 믿겠어 하고 버려야 되겠죠. 그런 걸 얘기할 때도 우리가 신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제가 혈압을 쟀더니 예를 들어 120에 80이 나왔어. 다른 사람이 재도 또 역시 120에 80이 나와. 또 다른 사람이 재도 역시 120에 80이 나온다. 그런 것도 신뢰도라고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측정 대상은 시간에 따른 일정. 예를 들어 혈압이 아침에 재나 점심에 재나 저녁에 재나 내일 재나 계속 일정하게 나온다? 그럼 이게 신뢰도 있게 나온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아시다시피 혈압은 그렇게 나오기가 참 어려운 값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뢰도 있는 결과를 내려면 이런 것들을 다 신뢰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조사해서 우리가 믿을 만한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환경도 표준화되어야 되고, 도구도 믿을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도 믿을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측정자 수는 너무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막 어떨 때는 뭐 A라는 조사원이 중간에 나 밥 먹으러 갈게 하고서 B라는 조사원이 와서 또 혈압 측정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측정자 수도 최소화하는 거입니다. 그리고 또 객관적인 어떤 표준적인 프로토콜을 제시해서 예를 들어 뭐 혈압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이상 충분히 안정을 취한 다음에 혈압을 재개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특정 신뢰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카파 밸류 얘기했는데, 카파 밸류는 이건 패스 하겠습니다. 그런 측정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케이스 데피니션입니다. 사실 케이스 데피니션이 연구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보시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의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미국의 이제 통계 같은 걸,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통계 같은 걸 보다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의 숫자 해서 쭉 가다가 갑자기 몇 년 전에 펄쩍 뛰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심지어 미국에 나온 통계 중에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 건강보험이 없는 국민의 수 쭉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뭔가 하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데피니션이 바뀌어요. 기준이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의 결과와 뒤의 결과를 비교할 수가 없게 돼요. 물론 여기에서 어떤 트렌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트렌드는 각각은 볼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여기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여기서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다. 뭐 이런 건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각각의 값을 서로 비교할 수는 없다. 값 자체를 비교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데피니션이 제일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데피니션을 정해야 되죠. 자, 저희가 고혈압 환자는 어떻게 정하죠? 수축기 혈압이 얼마 이상, 유방기 혈압이 얼마 이상 하면 고혈압 환자다. 근데 거기서 1포인트씩만 낮아도 환자 아닌 걸로 되죠. 그래서 당뇨도 혈당이 갑자기 생각나요. 126이죠.
126을 넘어선 순간 당신은 당뇨병 환자가 되는 거고, 그거 조금 모자라면 당뇨병 환자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러면 케이스 데피니션을 내리는데 왜 예를 들어 그 숫자 거기를 정했을까요?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판정 기준 또는 커팅 포인트 또는 컷오프 포인트의 문제가 이제 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아까 질병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질병이 없는 사람의 어떤 피검사 값이에요. 이렇게 피검사 값이고 여기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피검사 값이에요. 보니까 질병이 없는 사람보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피검사 값이 검사 결과가 높게 나오는 예를 들어 무슨 검사 결과라고 쳐요. 예를 들어 혈당값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혈압 측정치일 수도 있죠. 자, 근데 이 질병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런 분포를 보여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분포를 보이는데 겹치는 데가 있죠. 자, 이런 건 늘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진 측정 도구로 예를 들어 그 혈압기계라고 쳐요. 그럼 이렇게 분포하는데 여기 그래 수축기 혈압 예를 들어 140 이상이면 고혈압 환자라고 예를 들어 하자. 또는 혈당 126 이상이라면 당뇨병 환자라고 하자라고 정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럼 모든 당뇨병 환자는 다 혈당이 126 이상이냐? 이게 아니죠. 당뇨병 환자라는 것의 데피니션은 뭐예요? 즉 어떤 여러 가지 하여튼 생물학적 이유로 체내에서 그 당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 그것도 어느 정도 이상으로 떨어진 사람을 우리가 당뇨병 환자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 케이스의 원래 의미죠. 당뇨병이라는 것은. 근데 저희가 혈당이 126 이상이면 하고 이제 자른단 말이죠. 근데 왜 그걸로 잘랐냐? 거기로 잘랐을 때 진짜 그런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기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이제 자른 거예요. 근데 잘랐더니 어떤 거예요? 환자인데도 126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당뇨병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필이면 피검사 하기 직전에 밥을 먹고 왔어. 뭐 이러면 또는 초콜릿을 먹었어. 그래서 당뇨 환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딘가를 자르는데 이 사람이 진짜 환자인데 126 기준 했더니 환자가 아니다 하고 네거티브가 나왔어. 근데 그게 진짜 네거티브가 아니라 트루 네거티브가 아니라 폴스 네거티브라고 저희가 부르고 환자가 아닌데 검사에 126이 넘어버렸어요. 밥 먹고 웃는 바람에. 그래서 얘는 검사에서 포지티브가 나왔어. 근데 진짜 포지티브가 아니라 폴스 포지티브.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폴스 네거티브와 폴스 포지티브를 하여튼 둘 다 줄이는 것에 어느 한 지점에서 컷오프를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T는 뭐 T가 없는 거야? 트루 네거티브, 트루 포지티브. 예를 들어 여기서 환자가 아니야. 리얼리 네거티브인데 트루 트루리 환자가 아닌데 검사에서 네거티브가 나왔어요. 그래서 트루 네거티브. 얘는 트루리 환자인데 포지티브가 나왔어요. 포지티브가 트루 포지티브야. 자, 근데 아까 여기에서 컷오프 포인트를 이렇게 낮췄어요. 예를 들어 이런 일은 근래에도 흔하죠. 예를 들어 고혈압의 판정 기준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역시 당뇨도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정 기준을 그만큼 낮췄다고 생각합시다.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폴스 네거티브가 좀 줄어들죠. 얘가 컷오프를 이렇게 낮추니까. 그래서 환자들을 더 많이 찾아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 그 부작용이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낮추는 바람에 얘가 확 커져버렸죠. 환자 아닌데 포지티브가 나온 거야. 그것을 폴스 포지티브라고.
그래서 컷오프를 만약에 혈당이든 혈압이든 여기서 우리가 컷오프를 낮춘다 하면 환자라고 판정하는 기준을 예를 들어 옛날에는 130이었는데 요거는 이제부터 126으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낮추게 되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이제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 환자라고 판정하는 기준치를 낮춘다라는 거고, 진짜 환자 중에 환자로 판정될 확률은 높인다. 환자를 환자라고 판정할 확률이 뭐죠? 민감도죠. 그 부분, 아까 제가 그 부분은 다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갔는데, 민감도 크기도 다 아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환자를 환자라고 말할 확률이 민감도고, 환자가 아닌 사람은 환자가 아니라고 말할 확률이 특이도잖아요. 자, 이렇게 낮췄더니, 진짜 환자를 좀 더 많이 찾아내게 됐어. 즉, 민감도를 높였어. 근데 문제는 정상인 중에서 환자로 잘못 판정된 확률을 높여버렸죠. 즉, 특이도라는 것은 정상을 정상이라고 판정할 확률인데 정상을 정상으로 판정할 확률이 떨어졌잖아요. 즉, 특이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걸 생각해봐야 돼요. 만약에 폴스 네거티브로 인한 위험과 비용이 높은 경우, 예를 들어 진짜 에이즈 환자인데 이 기준은 환자 아니야라고 판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폴스 네거티브로 인한 어떤 비용과 위험을 예를 들어 이럴 때 생각해 보시죠. 그 다음에 폴스 포지티브로 인한 비용과 위험도 있어요. 정상인데 피검사를 할 때 당신 에이즈 환자야라고 나와서 나이가 나가지고 뭐 정밀 검사 들어가세요. 검사 결과 이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나면 그것도 이제 황당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움직일 때는 그런 측면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어떤 민감도와 특이도가 서로 뭐예요?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하고 한다고 하면 서로 흥정을 하게 되잖아요.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민감도를 강조하게 되면 특이도가 떨어지고, 특이도를 강조하면 민감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보통은 1차 검진에서는 어떻게? 최대한 민감도를 높여. 즉, 웬만한 사람 걸리도록 판정의 기준을 낮추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서 걸린 뭔가 이상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한 요 인구 집단, 이렇게 된 사람과 요 집단을 가지고 다시 하는데 이때는 어때요? 아까보다 특이도가 더, 즉 판정 기준이, 양성 판정 기준이 더 이쪽으로 가 있는 애. 즉 민감도는 다소 낮추더라도 특이도가 높은 애를 우리가 이제 고르게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다단계 접근 방법을 이제 사용하게 된다. 자, 이것이 사실은 아까 제가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하면서 맨 밑에 에리어 언더 더 커브. 근데 에리어 언더 더 사실 ROC 커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어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형의 성능을 결정하는데 쓰는 지표다 라는 얘기를 했고, 또 민감도 특이도 얘기하고 컷오프 얘기했고, 그리고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 서로 약간 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다 하나의 통계량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배경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성능을 비교할 때 써요. 그 다음에 민감도 특이도 하면서 우리가 컷오프 포인트를 막 바꾸고 뭐 이런 거하고도 또 관련이 있어. 근데 그게 뭐냐? 그걸 정리하면 그것을 사용했던 첫 번째 어떤 그 개발되었던 거기에 붙여진 명령이 ROC 커브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근데 이 ROC가 뭐냐?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신기, 테레비 수신기, 라디오 수신기, 또는 사실 여기에 수신기는 뭔가 하면 적의 날아가는 항공기를 탐지해낼 수 있는 레이더 수신기입니다. 그 수신기의 작동 성능을 보여주는 커브라는 거예요. 즉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개발된 것이 ROC 반복론인데, 여기서 제가 우리가 참값을 알고 있어요.
저게 예를 들어 날아가는 진짜 비행기, 적국의 비행기인지 아니면 그냥 날아가는 기록인지 그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참값은 예를 들어 이분형 변수여야 된다. 즉 죽었다 살았다. 적국의 비행기다 아니다. 죽었다 살았다. 이런 경우에 이제 ROC 분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죽었다 살았다. 기다 아니다가 바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ROC 방법론은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제 그러는 목표를 이제 하게 되지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비롯하여 수많은 거 분야에서 다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리스크 오퍼레이팅 수신기 작동 성능을 보는 그 커브는 도대체 어떻게 그리느냐? X축은 1-T이고 Y축은 민감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게 됩니다. 제가 아까 민감도와 특이도가 서로 주고받는 성질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민감도가 낮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특이도는 높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특이도가 아니라 1-특이도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쪽에 특이도도 낮게 나오겠죠. 민감도가 높아요. 그럼 특이도는 작아져야 되는데 그냥 특이도가 아니라 1-특이도니까 1-특이도는 또 높게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 1-특이도 X축에서 0, 1 0,1에서 민감도 해서 우리가 컷오프 포인트를 조금씩 바꿔나감에 따라 민감도와 특이도가 변경되는 그 양상을 찍어서 이걸 연결한 커브, 이게 바로 리시버 오퍼레이팅 커브라고 하고, 근데 이 커브의 이 면적, 이 곡선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성능이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하나 예를 제가 들어봤어요. 자, 아까 제가 검사인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환자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검사 결과가 있다고 해봅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그 리시버 오퍼레이팅 커브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상을 이렇게 좀 뒤집어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저것은. 자. 정상인에서 뭐 검사를 했더니 1 나온 게 요만큼, 2 나온 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빈도를 보였어요. 근데 환자군에서는 평균이 높죠. 이렇게 보였다고 검사가 나왔다고 쳐봐요. 이걸 뒤집어서 제가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 좀 쉽게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컷오프를 예를 들어 지금 사실 이게 10개입니다. 컷오프를 딱딱딱 해서 9점을 넘어서야, 즉 10점 나와야 우리가 환자라고 판정하기로 하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상인은 한 명도 이걸 넘어간 사람이 없고, 심지어 환자 10명 중에서도 이걸 넘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럴 때 민감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민감도, 환자를 환자라고 판정할 확률 한 명도 없잖아요. 민감도 0이고, 특이도 정상을 정상이라고 표현할 확률 100%죠. 모든 정상군이 이 값을 못 넘었으니까. 그렇죠? 민감도는 0, 특이도는 1이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그리면 민감도는 0이고 특이도는 1인데 1-특이도니까 0, 0을 찍게 돼요. 그렇게 해서 딱딱딱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한 요 정도 중간을 한번 볼게요. 그래, 여기서 잠깐 저걸 치면 1, 2, 3, 4, 5 6점 이상을 값을 얻으면 우리가 환자라고 판정하기로 하자라고 정했어요. 그랬더니 위에 있는 환자 10명 중에서 2명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 7명이 환자라고 판정이 됐어요. 즉 10명 중에 7명이 환자라고 제대로 판정됐으니 민감도는 10분의 7, 즉 0.7이죠. 근데 문제는 불행하게도 정상인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딱 요 값을 넘어버렸어요. 자, 즉 10명 중에서 정상인을 정상이라고 판정할 확률, 즉 특이도가 10명 중에서 9명만 정상이라고 판정한 거예요. 그럼 특이도는 뭐겠어요? 0.9가 되겠죠. 근데
자, 봅시다. 이었을 때 포인트가 여기 찍히게 되는데, 환자 중에 2명 빼고 8명을 환자라고 했으니까, 민감도는 0.8이고, 특이도는 1명 빠졌잖아요. 그 특이도가 0.9인데, 1-0.9 하면 0.2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컷오프를 탁탁 낮춰가면서, 그러면 여기 이렇게 찍히는 이 곡선. 저게 이제 ROC고. ROC컵을 연구할 때 네. X축에 특이도를 바로 넣지 않고 일반 크기를 내는 의미가 없죠. 그래프가 그렇게 됐으면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요것에 이게 이렇게 바뀌는 식으로 나왔겠죠. 즉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와도 상관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00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1, 1로 가는 이걸 생각해서 그냥 X축을 그냥 크기도로 안 쓰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 이 점들이 이 지점에 가까울수록 그게 무슨 얘기를 했달까요? 이 지점에 가까운 것은 민감도도 높으면서 특이도도 높다는 얘기죠. 이쪽에 가까워서. 근데 다른 도구를 써서 민감도와 특이도를 이렇게 했더니 얘가 이렇게 걷다고 쳐봐요. 그래서 다른 도구는 여기쯤 그어졌어. 그럼 얘는 뭐겠어요? 민감도도 낮고 특이도도 낮다. 이런 얘기가 돼요. 즉, 저희가 보통 이 사선을 긋고서 그래서 만약에 혹시 저희가 이렇게 되는 즉 무슨 다른 검사를 했더니 환자하고 정상이 나고 값의 차이가 하나도 없어 분포에. 그럼 이걸 가지고 찍찍찍찍 해서 이 똑같은 ROC 곡선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건 이렇게 됩니다. 즉 변별력,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으면 이렇게 되고 이럴 때 곡선화 면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0.5겠죠. 근데 도구의 성능이 너무 좋을수록 이쪽에 가득 차게 된단 말이에요. 아주 이상적으로 좋은 지표라면 1이나 곡선화 면적이 1이 나오겠어요. 그렇게 되도록 구상을 한 거예요. 자, 근데 그 에리어 언더 더 커브는 이게 신기하게도 만 위트니 유스 스태티스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자, 질병이 없는 분에서 검사를 했더니 1점부터 6점까지 나왔어요. 예를 들어 질병이 있는 사람에서 하여튼 검사를 했더니 4점부터 9점이 나왔어요. 자, 보시면 어때요? 질병이 없는 사람들의 평균값이 낮고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평균값이 높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중에서 눈 감고 아무거나 하나 꺼내요. 그리고 이 중에서 눈 감고 아무거나 하나 꺼내요. 그랬을 때 이쪽 값이 높게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좀 높겠죠? 검사값이 이렇게 평균의 차이가 있으면.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제가 여기서 꺼내는데 5를 꺼냈어. 근데 여기서 눈 감고 꺼냈더니 4를 꺼냈어. 그럼 어떻게 돼? 뒤집어진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연히 정상인한테 내가 구수를 5점 나오고 만약 얘가 4점이 나와서 뒤집어졌으면 즉 제대로 내가 변별을 못한 거예요. 구별을 못했으면 원래는 정상을 정상이라 하고 비정상을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검사값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여기 점수가 더 높고 여기가 낮으니까 잘못됐을 땐 0. 그래서 그럴 때 5를 꺼냈어. 아, 그럴 땐 비겼잖아요. 그래서 0.5. 근데 5하고 이렇게 꺼냈더니 6이나 7이나 8이나 9를 꺼냈다. 그럼 어떻게? 여기가 제대로 더 높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1로 하기로 하죠. 그래서 이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1을 꺼냈을 때 1, 4, 1, 5, 1,
하고 그다음 이런 식으로 이 작업을 쫙 다 도와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거기다 요것이 그렇게 된 통계량이라는 거고 사실은 거기다가 나누기 t 합니다. t는 뭐냐? 가능한 모든 조합의 수입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 여기서 뭐 10개 나오고 두 번째에서 또 10개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 가능한 조합의 모든 조합의 수는 뭐 100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나누죠. 그래서 제대로 맞췄으면 1 그리고 제대로 맞추지 못했으면 0 그 다음에 비겼으면 2분의 1 0.5를 넣기로 하자라고 사실 이게 그렇게 표현한 건데 이게 수학자나 통계학자들이 그것을 또 이렇게 우리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거죠. Number of concordant pairs라고 concordant 그러니까 말이 되게 나온 페어. 아까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5를 꺼냈는데 여기서 4를 꺼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이 되게 나온 페어의 숫자. 그 다음에 더하기 토탈 넘버 오브 페어. 그래서 빼줘요. 제대로 구분한 거에 숫자를 빼주고 그 다음에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것을 빼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개를 빼면은 T 빼기 LC 빼기 LD 하면 이건 비긴 거라는 얘기예요. 즉 제대로 맞췄으면 1점, 비겼으면 여기다 2를 나누니까 2분의 1점. 그리고 나누기 토탈 넘버로 페어.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뭐건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양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거랑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렇게 해서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숫자가 바로 아까 그 ROC 곡선의 곡선화 면적하고 딱 일치한다. 그래서 어떤 검사를 했더니 이렇게 정상에서 이렇게 나오고 환자분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도구가 좋은 건지 아니면 정상인에서 이렇게 나오고 환자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더 좋은 건지 여러분이 생각해도 어느 도구가 더 좋은 건지 양쪽의 차이가 나야 되겠죠. 얘가 더 좋은 도구죠. 이 도구보다. 자, 그랬을 때 이걸 조합의 수 다 해가지고 또 토탈 조합의 수도 나누어서 딱 더하면 그게 0에서 1 사이에 어느 값을 가지는데 그게 바로 또 아까 ROC 곡선은 그거하고 곡선의 곡선화 면적하고 딱 일치한다. 그래서 로스트 폐기 분석에서의 변별력으로 이 곡선화 면적을 쓰는 이유가 내가 이 사람이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 하여튼 막 통계 뭐 성별 연령 뭐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확률을 예측하는 게 제대로 이 사람이 죽느냐 아니냐를 잘 구별해냈느냐 즉 그것이 아까처럼 예를 들어 혈압값 또는 혈당값처럼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로스트 폐기 분석에서는 무슨 값이 나와요? 아까 제가 남자 44세 뭐 하면 0.63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바로 그 프라버블리티 값. 그 값이 봤더니 정상인에서는 상당히 낮게 나오고 그리고 환자에서는 그 로스트 폐기 분석에서 예측한 그 P값이 상당히 예를 들어 높게 나왔다. 내가 이 사람한테 그 P값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만든 로스트 폐기 분석이 정상인과 정상인 아닌 사람을 잘 구분하는 그런 도구구나. 또는 잘 구분하는 성능이 좋은 모형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 원리로 이제 그걸 사용합니다. 근데 다만 이 성능은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정상인 그 다음에 환자 이렇게 해서 이거 가지고 여기서 이제 컷오프를 어떻게 나누겠어요? ROC 곡선을 어떻게 제일 높은 데부터 해서
그래서 컷오프를 쭉쭉 낮춰서 가면 그때마다 민감도 특기도 구해가지고 딱 그리면 그게 ROC 곡선 나오겠죠. 자, 그런데 똑같은 제가 도구를 사용하는데 하필이면 환자를 뽑는데 환자군에서는 좀 심한 환자들만 골라서 뽑고 정상인 중에서는 또 쌩쌩한 사람만 골라서 뽑았어요. 그렇게 하고서 만약에 컷오프를 이렇게 하면서 해서 ROC 곡선을 그려버리면 만약 이렇게 보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퍼펙트한 부분이 되는 거죠. 즉, 이런 어떤 도구의 성능을 비교할 때도 이걸 제대로 대표성 있게 샘플을 뽑아서 이 도구의 성능을 비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유난 높은 사람, 여기서 정상인 사람, 유난히 낮은 사람만 골라서 뽑으면 그 도구의 성능이 왜곡돼서 개선된다.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ROC 곡선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는 맥시멈 컷오프에서 쭉쭉쭉 해서 미니멈 컷오프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럼 각 포인트마다 이때는 민감도 얼마, 특기도 얼마, 이때도 민감도 얼마, 특기도 얼마 이렇게 지금 다 그 모든 가능한 컷오프에 따른 걸 쭉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두 개의 도구의 성능을 이 ROC 곡선을 보였더니 1번 도구는 이렇게 나왔고 2번 도구는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1번 도구가 더 좋은 도구다라고 이제 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해야 될 건 뭔가? 좋아요. 그럼 1번 도구를 쓰기로 했어요. 근데 1번과 2번을 비교하는 건 뭐예요? 그냥 도구의 전반적 성능을 비교하는 것일 뿐인 거고, 그래서 좋아. 1번이 더 전반적 성능이 좋으니 1번을 선택했지만 그 다음부터 제가 결정할 거. 그럼 그 수많은 민감도 중에 도대체 어디를 내가 쓸 건가? 요 포인트로 쓸 건가? 요 포인트로 쓸 건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민감도가 0.5도 안 되는 뭐 0.3 이렇게 되는 건 얘는 민감도가 0.3도 안 되면 쓸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 자, 그럼 이 성능이 좋은 이 도구를 쓰려 하는데 그럼 그 도구를 쓰면서 어디를 내가 컷오프로 쓸 거냐? 그것을 이제 결정하는 것부터 가야 돼요. 제일 좋은 건 민감도 더하기 특이도 해서 나누기 2로 하면 어쨌든 민감도와 특이도의 합이 제일 높은 거. 그것이 제일 간편하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어떤 거냐? 자, 유병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유병률이라는 게 증가되어 있는 상황일 때는 컷오프를 낮추고 유병률이 감소되면 컷오프를 높입니다. 자,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갑자기 전염병이 돌았어요. 예를 들어 콜레라가 돌았어. 막 길거리 환자들이 막 넘쳐나.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컷오프가 낮은 걸로 해서 조금이라도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막상 정밀검사하면 환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컷오프를 낮춰서 웬만한 환자 비슷해 보이는 사람은 일단 다 포지티브가 나오게 해서 저희가 방역사업을 해요. 그렇게 해서 방역사업이 훌륭하게 끝난 결과 이제 환자가 막 줄어들었어. 근데도 역시 예전에 쓰던 그 도구를 들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고한 양성 환자들이 마구 생기겠죠. 그러니까 프리벌런스가 감소하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컷오프를 좀 올려야 된다. 컷오프를 올린다면 특이도를 올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예를 들어 이제 에이즈가 처음 발견될 때도 사실 그 비슷한 상황인데 뭔가 이상한 괴질이 생겼어. 최근에 무슨 이제 가습기 소독제로 인한 뭐 폐질환 뭐 이런 것들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질환의 원인도 잘 모르고 증상도 확실하게 다 알려진 게 아니야. 그렇게 애매할 때는 컷오프를 낮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 사람도 그 폐지견 아니야? 뭐 약간 의심이 되는 사람들 웬만하면 일단 다 모아.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를 들어, 에이즈는, 예를 들어, HIV 바이러스에 의해서 뭐 저것으로 해서 딱 알게 됐고, 검사 도구도 이제 성능이 좋아졌어. 그럴 때는 컷오프를 높여요. 저 케이스 데피니션이 분명해지면, 내가 이제 그 질환이 뭔지 알고, 어떻게 검사해서 찾아내는지도 알면 그때는 컷오프를 높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환자를 발견하면 뭐예요? 뭔가 치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치료하는 방법이 우리 구충제 간단해. 알약 하나는 해결돼. 그때는 어때요? 컷오프를 낮춰가지고 환자를 많이 발견해도 싸니까, 약값이 싸니까 별로 걱정 안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 뭘 이렇게 해주려면, 요즘 같은 예를 들면 치매 어떻습니까? 치매 확진하려면 대부분 MRI까지 하고 전문의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문진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검사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만약 보건소에서 치매 관리 사업을 하면서 멀쩡한 노인들을 다 치매인 것 같은데요? 인 것 같은데 해서 다 찍어서 이 사람들 다 병원 가서 MRI를 다 찍어야 된다. 그러면 황당해진단 말이죠. 그럴 때 컷오프를 좀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ROC 곡선에서 내가 어느 컷오프를 할 거냐, 그것을 예를 들어 비용 같은 것을 즉 발생률 뿐만 아니라 폴스 네가티브나 폴스 포지티브로 인한 비용을 고려해가지고 뭐 결정을 하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넘어가고. 그래서 아까 결국 로지스틱 분석을 해서 쭉 하면 뭐 몇 배, 뭐 이런 식으로 OR 값으로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맨 끝에 AUC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저희가 많이 쓰는 세스라는 통계에서는 얘를 C 스태티스틱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왜 이름이 다르냐? 처음에 그것을 개발하고 거기다 이름 붙인 사람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여튼 근데 그 값은 어떻게 돼요? 0.5, 최소 0.5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 거고, 그게 바로 변별력이고, 이 지표는 아까 어떤 식으로 계산된 거냐? 아까 제가 이런 거 한 것처럼 모든 조합에서 제대로 되면 1, 거꾸로 되면 0, 비기면 0.5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통계량이고, 얘가 환자를 환자로 제대로 구분해내는 거, 아닌 사람은 아니라고 제대로 구분해내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통계량입니다. 그리고 이게 민감도 특이도로 그린 그 ROC 커브하고 그 커브의 곡선하는 것하고 신경에 따르게 자, 잠깐 쉬겠습니다. 이제부터